양의 메아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기쁩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무시무시한 북한의 감시망을 뚫고 자유대안을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초소화는 꽁꽁 얼어붙은 공기와 함께 고요함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반란을 꿈꿨다. 손가락이 시려울 만큼 차가운 방한복 속에 숨겨둔 소형 라디오는 내게 남은 유일한 창구였다. 이어폰을 꽂는 순간 나는 북쪽의 어둠과 남쪽의 빛 사이에 선체로 떠 있었다. 이 방송은 자유의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강을 가르는 첫 봄비처럼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자유. 그 단어는 내게 너무도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난 긴장했다. 옆 초소의 병사가 문틈으로 내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서늘한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내 등을 찔렀다. 순간 라디오를 끄고 이어폰을 감춘 채로 일상적인 야간 순찰 기록을 하는 척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가슴은 멈추지 않았다. 자유. 그 말은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눈보라가 치는 밖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굶주림으로 쓰러지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믿지 마라,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초소 안의 모든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벽에 걸린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마치 나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몰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래 스케치한 DMZ 지형도가 있었다. 선 하나가 내 미래를 그리는 붓질이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할 때쯤 나는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남은 인생을 이 초소에서 눈보라만 바라보며 살 순 없었다. 첫 새벽 별이 떠오를 때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반드시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날, 나 김철수는 8살이었다. 1996년 겨울,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쓰러졌고 우리는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다. 어머니는 매일 배급소 앞에 줄을 섰지만 그곳에 남은 건 허공뿐이었다. 배급소의 문은 점점 닫혀갔고 열려있는 날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한둘씩 사라졌다. 이웃집 할머니, 옆 건넌 마을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골목의 많은 얼굴들. 아버지는 매일 밤 우리에게 말했다. 당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위대한 수령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하지만 당은 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의 눈은 희미해졌다. 우리 집의 유일한 음식은 풀과 풀뿌리였다. 어머니는 돌 위에서 그것들을 빻아 죽처럼 만들어 우리에게 밀어넣었다. 그것도 점점 없어졌다. 1997년 초 어느 날 아버지가 바깥일을 나갔다. 며칠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음식을 구해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정들 날 밤 경찰이 아버지를 데려왔다. 그는 구경식량 창고에서 쌀 몇 줌을 훔쳤다는 죄목이었다. 그의 팔에는 상처가 있었고 한쪽 눈은 부어 있었다. 보위부의 신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벌을 이미 내렸고 이제는 집으로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후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하루하루 살이 빠져갔고 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졌다. 어머니는 밤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버지의 호흡음을 들었다. 점점 가래 끓는 소리가 커졌다. 겨울이 더 깊어질 때쯤 아버지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몸, 움푹 들어간 눈동자, 광대뼈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온 얼굴, 그리고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숨소리.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우리는 그를 뒷산에 묻었다. 비석도 없이 이름도 새기지 못한 채 그저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고 돌아섰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울 기력도 없었던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달라졌다.
당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금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다. 학교에선 여전히 위대한 수령님을 외쳤고 교실의 모든 학생은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선생님은 우리를 집중시키기 위해 때렸다.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나는 충성을 맹세했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다른 손을 들어 올려 서약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깨져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금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2023년 가을, 나는 군 보급창에서 근무하던 동료 박일성을 잃었다. 서로 같은 부대에서 3년을 함께했던 친구였다. 그는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 쌀 한 자루를 몰래 빼돌렸다. 단 하나, 고작 10kg의 쌀. 그것이 그의 죄였다. 누군가 고발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항상 눈과 귀가 있다. 보위부가 들이닥쳤고 박일성은 끌려갔다. 그 후 일주일간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물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연병장에 소집되었다. 추운 겨울 아침,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박일성이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맞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다. 보위부의 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있었다. 그리고 미안함이. 반역자는 이렇게 처벌된다. 장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악대가 나팔을 불었다. 그 소리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박일성의 몸이 눈밭에 쓰러졌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번져갔다.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모두가 앞을 봐야 했다. 누군가 눈을 깜박이거나 옆을 본다면 다음 총성은 내게로 향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구역질이 났다. 토할 것도 없는 빈속이었지만 영혼이 토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 처박혀 한밤새 몸을 떨었다. 박일성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 죄인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어딘가로 끌려갔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죄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3대를 거쳐 이어진다. 그때 깨달았다. 이 체제는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부서지면 버려지고 고장나면 교체되는. 아버지는 쌀 몇 줌으로 죽었고 박일성은 같은 이유로 총에 맞았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이 체제는 절대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죽어간 그 땅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진 그 눈밭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생존이 아닌 진정한 삶을 원했다. 밤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살아라.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나 대신에. 그 목소리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나를 괴롭혔다. 왜 아버지는 죽어야 했는가? 박일성은 왜 죽어야 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살기 위해, 진짜로 살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결심은 순간이지만 실행은 지옥이다. 탈출을 결정한 그날부터 나 김철수는 2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낮에는 여전히 충직한 인민군 병사였고 밤에는 죽음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2개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내가 스스로 정한 마감일까지 준비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박일성의 처형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고 언제 보위부가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초소 숙소의 좁은 침대에 누워 나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초소에서 DMZ까지의 거리는 약 4km. 내가 근무하는 초소는 운이 좋게도 전방에 위치해 있었다. 더 가깝게 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이어폰으로 나만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있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DMZ 북측 지뢰밭에 보수 작업이 있다는 것. 그날이 내 탈출일이 될 것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나는 낡은 수첩을 숨겨두었다. 그 안에는 내가 손으로 그린 DMZ의 지도가 있었다. 초소의 선임병들이 무심코 던져준 정보들을 모아 나는 지형을 스케치했다. 어느 지점에 초소가 있는지, 어디에 경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계등의 위치는 어디인지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암기했다. 지도에는 붉은 선으로 탈출 루트를 그었다.
그 붉은 선이 내 목숨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지뢰밭이었다. DMZ는 수십 년 동안 지뢰로 도배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년 군인들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경로에 한정된다. 내가 갈 길은 지도에 없는 길이었다. 비공식 통로, 누군가의 수작으로 만든 길. 그것을 알아야 했다. 그때 리 중대장을 만났다. 그는 나와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던 선임병이었다. 벌써 5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함께 순찰을 돌았다. 한 번은 우연히 마주친 밤, 그가 내게 물었다. 철수, 넌 왜 그렇게 자주 지도를 보니?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리 중대장의 눈은 판단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가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도 한 번은 그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난 이제 늦었다. 가족도 있고 이 체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하지만 넌 아직 젊다. 철수, 만약 가려고 한다면 나는 널 도울 수 있다. 그 말은 나에게 거대한 위로이자 동시에 절망이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 탈출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리 중대장은 내게 비공식 탈출로를 알려주었다. 그가 처음 온 5년 전 한 선임병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정보였다. 저기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작은 능선이 있다. 그곳을 통과하면 지뢰밭의 한쪽 끝에 닿을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뢰가 제거되거나 흙 속에 묻혔지만 항상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만약 들키면 나도 죽는다. 그 대신 살아서 진실을 알려줘.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겨우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살아서 해. 그리고 언젠가 저쪽에서 라디오를 켜. 자유의 소리 말이다. 그걸 들으면 난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준비는 철저했다. 밀수군을 통해 구한 남한제 라이터 하나, 낡은 지형도, 건전지 2개, 그리고 매운 고추장 1병. 고추장은 냄새로 추적견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것을 숨길 장소는 초소 뒤 폐기된 콘크리트 더미 아래였다. 매일 밤 나는 그곳에 한 번씩 가서 물건들이 안전한지 확인했다. 누군가 발견하지 않았는지, 습기로 망가지지 않았는지. 그 사이 보위부의 순찰은 잦아졌다. 최근 다른 부대에서 탈북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초소 전체가 긴장 속에 빠졌다. 감시 카메라는 더 자주 점검되었고 야간 경계는 더 엄해졌다. 초소 사령관은 매일 우리에게 말했다. 반역자들이 우리 부대를 노리고 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긴장 속에서 나는 더 확신에 찼다. 내 탈출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피연이었다. 이 감시, 이 공포, 이 억압의 영원한 반복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나를 밀어붙였다. 2월 초 탈출 날짜를 확정했다. 둘째 주 수요일, 지뢰밭 보수 작업이 있는 날. 그날 밤 11시 나는 초소를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새벽 2시가 되기 전에 DMZ를 가로질러야 했다. 남쪽 경계등이 깜박이는 시간대, 감시가 가장 느슨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날들을 나는 평정심으로 견뎠다.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들키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 고문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나는 단지 당 사업으로 외출한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도 이 체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리 중대장은 그날 밤 나와 다른 순찰조에 배정되도록 조율했다. 초소 사령관도 나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하지만 피연처럼 맞춰졌다. 2월 둘째 주 수요일 밤,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다. 달빛이 가려지는 날씨였다. 지는 나를 도우려는 것일까? 그 밤, 나는 초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 내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박일성,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길을 가야 했다.
2월 둘째 주 수요일이 밝았다. 나 김철수는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다. 아침 점호, 훈련, 식사, 그리고 오후 점검.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나는 웃어야 했다. 마지막까지 의심받아서는 안 되었다. 저녁 식사 때 리 중대장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다. 조심해. 그리고 잊지 마. 오후 6시 나는 외출증을 받았다. 명목은 가족 방문이었다. 리 중대장이 조용히 처리해 주었을 것이다. 초소 사령관은 무심하게 도장을 찍었다. 8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나는 경례를 했다. 그것이 내 마지막 경례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눈길을 걸으며 나는 이 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을의 작은 가게, 좁은 골목길, 낡은 선전, 포스터들. 이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풍경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슬프게 들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 명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얼어붙은 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내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철수 동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보통 나는 주말에만 집에 왔다. 평일 저녁에 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집에 왔어. 내가 말했다. 명숙은 빨래를 내려놓고 내 얼굴을 봤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훑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섭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들 성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6살,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 아빠, 그가 내 다리를 껴안았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밝은 눈동자.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 작은 몸 안에 있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나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다. 낡은 옷장, 작은 식탁,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 이 모든 것이 내 삶이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유 없는 삶.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있는 삶이기도 했다. 명숙과 성호,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옥수수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명숙은 자꾸만 내 얼굴을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성호가 숟가락을 들며 노래를 불렀다. 백두산의 기상, 당에서 배운 노래였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식사 후 나는 성호를 무릎에 앉혔다.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약을 꺼냈다. 몇 달 전 리 중대장이 알려준 접는 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성호는 신기하게 종이약을 만졌다. 이게 뭐예요, 아빠? 이건 말이야. 약속이란다. 내가 말했다. 이 종이약을 펴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 있대. 나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구나. 성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만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언젠가 아빠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철수 동지,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 밤 어디 가는 거죠?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성호를 방으로 보낸 후 명숙과 나는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명숙은 내 손을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철수 동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는 겨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박일성을 봤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성호가 커서도 이 길을 걸어야 할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철수 동지. 그녀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DMZ는 수천 개의 지뢰가 묻혀 있어요.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성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남아도 죽음이었다. 천천히, 조금씩, 영원히 죽어가는 삶. 만약 내가 성공하면, 내가 말했다.
언젠가 너희도 데려올 수 있을지 몰라. 리 중대장이 말해줬어. 남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돕는 방법이 있다고. 명숙은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언젠가요? 몇 년 후요. 그때까지 우린 죄인의 가족이 되어 어디론가 끌려갈 거예요. 이미 알잖아요. 이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만약 내 탈출이 알려지면 명숙과 성호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다. 3대가 함께 벌을 받는 이 땅의 법칙이었다. 그래도 가야 해. 내가 말했다.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 이곳의 진실을. 그럼 언젠가 이 체제도 무너질지 몰라. 명숙은 물었다. 소리 없이, 깊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만약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살아남으면 성우에게 이종약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우려는 듯이.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나는 일어나야 했다. 명숙은 내 군복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떨렸다. 춥지 않게 껴입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꿈을 꾸는 얼굴. 아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내가 속삭였다. 기다려. 꼭 다시 만나자. 문 앞에서 명숙과 나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철수 동지. 꼭 살아요. 제발.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돌아보면 돌아갈 것 같았다. 나는 걸었다. 어둠 속으로, 눈 속으로. 멀어지는 집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결국 사라졌다. 초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폐기된 콘크리트 더미로 향했다. 거기에 숨겨둔 물건들을 챙겼다. 라이터, 지도, 건전지, 고추장, 그리고 리 중대장이 몰래 건네준 작은 나침반. 모든 것을 배낭에 넣었다. 초소 뒤편, 철조망 너머로 나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당신이 가지 못한 그곳으로. 시계를 봤다. 밤 11시 30분. 이제 시작이다. 밤 11시 40분. 초소 뒤편 철조망. 눈보라가 심해져 내 시야를 가렸다. 리 중대장이 순찰을 돌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가 경비를 서는 15분 간격. 그 사이가 내 기회였다. 철조망 아래를 파고 들어간 작은 틈. 리 중대장이 알려준 대로였다. 배낭을 밀어넣고 몸을 기어들였다. 철조망이 옷을 찢으며 피부를 핥히었다. 아픔보다는 공포가 더 컸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렀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려 발을 살며시 내디뎠다. 300m 지점의 작은 능선. 리 중대장이 말한 그곳이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눈이 내 목덜미로 떨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뒤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을까? 경보음이 울리지 않을까? 능선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다. 12시 15분. 예정보다 늦었다. 바람이 더 세졌다. 지도를 꺼내 들고 나침반을 확인했다. 남쪽이다. 그쪽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었다. 나침반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자 지뢰밭이 보였다. 눈 아래 묻힌 죽음의 땅. 리 중대장의 말이 떠올랐다. 왼쪽으로 50보.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다. 그게 표지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다. 희미하게 돌무더기의 형상이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꺼질까 봐 숨을 멈췄다. 고막이 터질 듯한 고요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50보를 세며 걸었다. 49, 50. 돌무더기가 제자리에 있었다. 그곳에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지뢰밭이다. 리 중대장이 알려준 길은 여기서부터였다. 오른쪽 발부터 내디뎌. 항상 발 뒤꿈치부터 땅을 확인하고.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했다. 한 발,
한 발.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다. 갑자기 왼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얼어붙은 듯 멈췄다. 지뢰인가.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소리였을까. 숨을 내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분쯤 걸었을 때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얼어붙은 개울 위를 건너야 했다. 미끄러울 수 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살짝 굴렀지만 버텼다.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갔다.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한 발, 두 발, 초소 방향에 서였다. 나를 쫓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몸을 풀숲에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아마도 다른 일이었을 것이다.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이 없었다. 새벽 2시 전에 DMZ 중간 지점을 넘어야 했다. 발이 시려왔다. 손도 얼어붙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쪽의 경계등이었다. 그 빛이 내 목적지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자신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새벽 1시 30분. 남쪽 경계등의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이 지점은 남북 양측 모두가 감시하는 곳이었다. 한쪽을 피하면 다른 쪽에 잡힐 수 있다. 나는 풀밭에 엎드려 숨을 고르며 앞을 관찰했다. 경계등이 30초 간격으로 깜박였다. 그 사이의 어둠이 내가 지나갈 순간이었다. 리 중대장의 말이 맞았다. 시계를 보며 간격을 재었다. 하나, 둘, 셋, 30. 정확했다. 다음 꺼짐이 내 신호다. 불이 꺼지자 달려갔다. 눈을 헤치며 전력 질주했다. 50m, 100m, 숨이 터질 것 같았다. 경계등이 다시 켜졌다. 나는 눈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땅에 엎드려 숨소리를 죽였다.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북쪽에 서였다. 추적견이다. 들켰나? 배낭에서 고추장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내 뒤편 지나온 길에 뿌렸다. 매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추적견을 혼란시킬 수 있기를 빌었다. 다시 어둠이 왔다. 일어나 달렸다. 이번엔 더 멀리, 더 빠르게. 발이 무언가를 찼다. 철조망의 잔해였다.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다. 계속 달렸다. 앞쪽에 참호가 보였다. 폐쇄된 초소의 흔적이었다.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서치라이트가 휙 지나갔다. 북쪽 초소가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참호 안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5분이 지났다. 서치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추적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고추장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구간이다. 남쪽 철조망까지는 약 500m. 하지만 이제는 남한군의 영역이었다. 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총을 쏠까? 아니면 받아줄까?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다시 일어나 걸었다. 이번엔 천천히 남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손을 들어 항복의 자세를 취했다. 눈보라가 잦아들며 달빛이 비쳤다. 내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늘어졌다. 철조망이 보였다. 남쪽의 철조망이다. 성공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철조망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손을 들어. 한국어였다. 남한군의 목소리였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었다.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목청껏 외쳤다. 서치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눈이 부셨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총구가 내게 겨눠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쏘지 마세요.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한 군인이 다가와 내 몸을 수색했다. 배낭을 열어 확인했다. 깨끗하다. 그가 말했다. 다른 군인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다. 탈북자 1명 확인. 남성. 군복 착용.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았다. 진짜로 살았다. 명숙의 얼굴,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속삭였다. 하지만 꼭 다시 만나게 해줄게. 남한군, 초소의 신문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담요를 둘러받았지만 여전히 몸이 떨렸다. 주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2명의 군인이 내 앞에 앉아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뭡니까? 김철수입니다. 나이는?
32입니다. 소속 부대는 제27보병사단 전방 초소입니다. 질문은 계속됐다. 가족 관계, 탈북 동기, 경로, 모든 것을 말했다. 명숙과 성호 이야기를 할 때 목이 메었다. 군인들은 기록했다. 그들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 박일성, 명수, 성호 모두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새벽 4시 나는 따뜻한 국밥을 받았다. 몇 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밥알이 입안에서 녹았다. 이게 진짜 쌀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자유의 첫 아침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명수, 성호, 그리고 리 중대장.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언젠가 꼭 데려올게.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기다려줘.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남한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했다.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다.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휴대폰.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었다. 보호시설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늘 따라왔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거기서는 오직 당의 은혜만이 존재했지. 개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문화는 없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북한과는 다른 말투, 다른 표현들.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일상인데 여기선 식사 여부를 걱정해 주다니.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첫 외출날, 직원이 나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다. 끝없이 펼쳐진 식품 진열대. 우유만 해도 수십 종류였다. 북한의 빈약한 배급상과 비교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직원이 초콜릿을 사줬다. 한번 먹어보세요.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순간 문득 성호가 생각났다. 아들아, 이 맛을 내가 언제쯤 알게 될까? TV에서 북한 뉴스를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스쳤다. 옆에 있던 탈북자 동료가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그 괴물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자유예요. 그 말에 함께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북쪽에 남은 이들을 생각하면 보호시관정원에서 핸드폰을 받았다. 생전 처음 만지는 스마트폰이었다. 직원이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북한 관련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 북한 인권을 쳐봤다. 수많은 자료와 증언들이 쏟아졌다. 내가 겪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이 알고 있었다. 그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탈북자 선배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5년 차였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점점 좋아져요. 여기선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죠. 그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밤마다 명숙과 성호를 그리워했다. 그들의 안부를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다.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 여기 잘 지내요.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외로움. 하지만 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 길거리에서 웃으며 통화하는 청년들. 이것이 진정한 인민의 낙원이구나 생각했다. 보호시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따뜻했다. 북한의 추운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속삭였다. 이 자유를 명숙이와 성호에게도 꼭 전해줄게요. 새로운 삶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다가왔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